자, 그러면 이제 한의중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 한의중 내용 중에 이제 볼 게 뭐냐면 411페이지 지금 보세요.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설명한 부분이 이제 중국 인민 정치 역사 공동 강령 관련된 내용이고요. 411페이지 두 번째 것은 그 이제 중국 인민 정치 역사 공동 강령에서 그 신민주주의 체제를 규정했죠. 그러니까 신민주주의 체제를 규정하다 보니까 이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요소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회주의 요소, 자본주의 요소가 이제 사회주의 요소를 침범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 당시 6.25 전쟁이나 공포 분위기를 틈타서 했던 운동이 3반 5반 운동이에요. 그래서 3반이라는 건 독직, 낭비, 관료주의 반대 운동이고 5반이라는 것은 뇌물수수 행위, 탈세, 국가제재 절도, 부실공사, 국가 경제정보 유출, 규탄 운동이죠. 그래서 이 운동이 1951년부터 해서 52년까지 이루어졌고요. 이걸 통해서 민간 자본가의 경영과 후절을 통해 자본가의 영향을 쇠퇴하고 상공업에 대한 당의 장악력이 더욱 커졌다. 그래서 만약에 3반, 5반 운동에 영향을 쓰면 요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락은 이제 뭐냐면 1950년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과 관련된 내용이요.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고요. 이걸 통해서 농가 경영구조에 어느 정도 평준화할 게 있지만 한계도 있죠. 왜냐하면 1인당 경작 면적이 소규모에 불과했기 때문에 나중에 집단화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인민공사운동과 연결돼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한미원조 6.25 전쟁과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이제 집단화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그래서 412페이지에 있는 내용이 이제 집단화 운동과 관련 내용인데, 집단화 운동은 크게 이제 세 전에 거쳐서 이루어져요. 그래갖고, 크게 초급 합작사, 그 다음에 고급 합작사, 그 다음 인민공사, 이렇게 이제 세 개 단계에 거쳐갖고 이루어지죠. 그래서 초급 합작사 단계까지는 나름대로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이루어졌지만, 나중에 고급 합작사 단계에서는 강제적 참여했고, 그 인민공사는 이제 이 초급과 고급 합쳐가지고 고급 합작사를 생산대대로, 초급 합작사를 생산대로 이제 편제해가지고 토지와 농기구를 공사 공유도 하고, 그리고 거기 밑에 있는 사원들 공사 전체에 수하게 제공하는 공공식당에서 무료로 식사를 하고요. 이게 단순히 경제적 조직에서 벗어나가지고 공업, 상업, 교육, 문화사업, 치안 다 전반적으로 담당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인민공사 운동을 같이 전개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인민공사 운동 관련된 내용이 이제 뒤편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이따 이제 읽어볼 텐데. 그래서 한계점은 남자들이 이제 인민공사 운동하고 대학생 운동 같이 전개가 돼요. 그래갖고 대학생 운동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주 대학생 운동에 주로 동원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민공사에서 농업 노동력 주로 여성 노동력을 하다 보니까 농업 생산이 저하돼가 되고 그다음 동기부여가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산 의욕이 정화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민공사에서 생산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나름대로 이제 생산량이 저함으로써 그 농업 생산이 저하가 됨으로써 대규모 기하 상태로 이게 하게 되고 결국에는 같이 추진했던 대학생 운동도 실패하게 돼서 이제 모태똥이 이제 잠깐 정치적으로 물러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는데 요 내용들을 한번 관련된 것들을 읽어볼게요. 먼저 그 412페이지 두 번째 단락 있죠. 당초 세 차례 5개년 계획 요 부분과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그 413페이지 마지막 단락 있죠. 농촌에서 대형 합작사 인민공사가 조직된다. 요 관련된 것이 이제 집단화 과정과 관련된 건데 첫 번째 구조를 한번 읽어볼게요. 412페이지 412페이지 또 보세요. 412페이지 당초 저기부터 당초 세 차례의 5개년 계획, 곧 15년 이상 걸릴 것이라 예상되던 생산 수단의 사회주의적 개조가 제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기도 전인 1955년에서 1956년에 완료되었다. 즉 농촌에서는 중공업 건설에 자원을 마련하고 토지 개혁 후 우려되던 농촌의 계급 분화를 막기 위해 농업의 집단화가 추진되었다. 몇몇 농가가 필요에 따라 상호 보조하는 호조조를 만들고 이를 확대해 20%에서 30% 정도의 초급 합작사를 조직했다. 여기서는 출자한 토지 등의
양과 노동량에 따라 수확을 분배했다. 이들을 합병한 200호 정도의 고급 합작사에서는 이와 달리 노동량에 의한 분배만이 이루어졌다. 토지 개혁으로 자신의 토지를 가지게 된 농민이 이를 잃게 되는 고급 합작사로의 개편을 달가워할 까닭이 없었다.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조직하려던 구상이 후조조 단계에서 정체되자 1955년 후반부터 초급 합작사의 경험도 별로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고급 합작사로 개편했다. 더불어 상공업의 집단화도 완료되었다. 그리고 나서 고급 합작사를 더 개편한 것이 뭐냐면 인민공사죠. 그래서 인민공사 관련된 내용은 그 어디냐면 뒤편 넘어가서 몇 페이지 보시냐면 이게 뒷장이 413페이지. 예.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이 인민공사인데 인민공사하고 대학진운동이 서로 비슷한 시기에 실시됐어요. 그래서 서로 연계되어 있거든요. 네, 한번 읽어보세요. 농촌에서는 대형 합작사인 인민공사가 조직되었다. 1958년 8월에 시작되어 1958년 말까지 74만 개의 합작사가 26,578개의 인민공사로 개편되어 중국 전체 농가의 99%가 이에 참가했다고 하니 그 신속한 정도를 알 수 있다. 평균 4,600호라는 거대한 규모의 인민공사는 농촌의 농업, 공업, 상업, 교육, 군사의 모든 부분을 담당하는 사회의 기본 단위가 되었다. 만일의 경우에는 유격전을 담당할 수 있는 단위로까지 생각되었다. 인간의 정신력과 집단의 힘에 의지한 대생산, 사회개혁을 시도한 대학진운동과 인민공사화는 결과적으로 실패임이 입증되었다. 철강 증산운동, 수리건설운동에 노동력이 투입되다 보니 농업 생산활동에 지장이 초래되어 식량 생산량은 목표액을 밑돌았다. 인민공사 내에서의 식량 및 자재 낭비 현상 같은 비효율성, 평균주의에 따른 농민의 생산 의욕 저하 등으로 농업 생산이 줄어든 데다 1959년에서 61년까지 연속 재해까지 겹쳐 대량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발생했다. 예, 여기까지요. 자, 그러면 농업 과정을 좀 보면 원래 이제 공산당에서는 이제 어떤 그 구상을 갖고 있었냐면 이게 토지 규모가 너무 적다 보니까 공업화에 반대 뭐냐면 공업화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한 초급 합작사, 고급 합작사, 인민공사 그래갖고 농장의 집단화할게요. 토지를 이제 인민공사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이제 모두 이제 같이 하냐면 이제 뒤에 좀 설명할 대학진 운동도 같이 하거든요. 예. 대학진 운동의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이제 철강이라든지 이런 공업 생산품을 뭐냐면 한 번에 특정한 연도에 생산량을 올리는 거야. 예.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하려면 많은 인력을 어디에서 빼야 돼? 농업 인구들, 노동력을 대학진 운동 빼야 되겠죠. 그러면 종전에 개별 경작하시면 안 되니까 일단은 인민공사를 만들어서 급격하게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집단화 시켜요. 집단화. 그럼 집단화 시켜가지고 이걸 통해서 농업 생산량을 올리고 그리고 잉여 인력들을 어디로 빼려고 했냐면 대학진 운동을 빼려고 했어. 그래서 공업 생산력으로 원래 이게 계획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집단화시키고 농업생산 올리는데 이 농업생산 올리는 방법이 문제는 뭐냐면 기계, 그러니까 농기계를 통해서 올리는 방법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인력을 통해서 올리는 거야. 그리고 이걸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잉여 인력들이 없는 상태죠. 그러니까 그 인력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농업생산 올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인력을 여기서 또 빼야 되잖아. 저 누굴 뺐겠어요? 남자 노동력 여기서 대학진 운동 뺀 거야. 그리고 얘네들 보고 이제 철강 생산을 올리게 하고 그리고 나서 여자들에게 이제 노인들에게는 뭐야 인력을 이 노동력 통해서 농업생산 올리려고 하니까 안 올라가지 당연히. 거기에다가 또 어차피 열심히 일해봤자 자기한테 남는 건 없겠죠. 똑같이 날아가지니까. 그러니까 노동 유혹도 떨어지고 거기에다 자연재해까지 겹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농업 생산 떨어지게 되죠. 또 대학진 운동도 문제가 뭐냐면 철강 생산량을 올린다고 해갖고 예전에 정통적인 방식 있죠. 토포. 그러니까 정통적인 어떤 제철 방식을 이용해갖고 했거든요. 문제는 거기에서 생산된 그 철강이 그렇게 질이 안 좋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뭐 기계라든지 농기구라든지 여러 공장 시설 절대 못 만들어. 그 양만 증대했지 실질적으로는 완전 실패한 거예요. 예. 결국에는 이 대학진 운동과 인민공사 운동이 완전히 실패를 함으로써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고통을 받고, 그리고 많은 사람이 굶어 죽게 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걸 추진했던 모태똥이 어떻게 해요? 몰려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당시 팽덕회라는 사람이 있어, 팽덕회. 팽덕회가 이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우리나라 그 6.25 전쟁 때 참여했죠? 총사령관으로. 예. 참여했는데, 이 팽덕회가 노사내에서 모태똥을 까버리는 거야. 그냥 디스를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모태똥이 자꾸 공격을 받다 보니까 일선에서 물러나고, 그때 이제 등장했던 인물이 두 명 있죠? 윤석이와 등소평이에요. 윤석이가 이제 있고, 그다음 등소평인데, 윤석이 등소평은 이제 뭐냐면, 얘네들은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을 하자. 그래서 자본주의 요소를 도입해서 이제 생산력을 확대시키고, 그 다음에 외국 자본을 도입하자.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야. 그래서 그 윤석이가 유명한 흥모백모론이 있어요. 흥모백모론은 뭐냐면, 검은 고양이든, 신고양이든, 지만 잘 잡으면 된다. 원래 그 등소평이 처음 얘기한 게 아니라 윤석이가 처음 얘기한 거예요. 예. 그 나중에 등소평이 이제 계속 얘기했던 거고.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이제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연결되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인민공사 운동 했으니까 대학증 운동 넘어갈게요. 자, 대학증 운동이 이제 그 몇 페이지냐? 412페이지 이제 볼게요. 마지막 단락. 자, 소련에서 스탈린 사후 이제 후르시초프에 의해 스탈린 비판이 이루어지면서 폴란드, 헝가리 등의 동료가 되니까 1956년 10월에 소련군이 헝가리 소유를 진압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중국에서는 쌍백운동이라고 불리는 백가제방, 백가제명운동이 일어났다. 동유럽의 동료가 사회주의 추진가는 모순 때문에 일어났다고 보고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주적 당파나 지식인들에게 자유로운 의견을 게시하고 독려한 것이다. 그러나 운동 과정에 공산당 통치에 대한 비판이 쏟아지니까 다시 이제 역작용으로 반우파 투쟁이 벌어지고 이제 수많은 지식인들이 우파로 물려서 이제 탄압을 받았죠. 이것도 되게 웃기죠. 자기들이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비판했다고 또 이렇게 탄압을 하죠. 자, 하여튼 그 두 번째 단락 넘어가서 413페이지. 자,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 외에 맹방이었던 소련, 인도와 사이에 새롭게 갈등이 빚게 되고 특히 이제 그 영토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또 많이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 인력을 동원해 철강, 에너지, 식량들 증산할 대학증 운동이 벌어졌다. 왜냐하면 이제 더 이상 소련으로부터 공급을 받지 못해, 지원을. 그러니까 자력갱생을 해서 이 위기를 돌파하자. 그래서 1957년부터 해서 이제 6천만에서 7천만의 동원된 대규모 수리건설 운동가를 전개되고, 그러니까 세계 제2의 경제적인 영국을 때려잡겠다. 그래서 영국을 경제에 때려잡기 위해서는 철강을 증산해야 되겠다. 뭐 이런 논리가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15년 그 단축을 했는데, 목표를 했는데 3년으로 이렇게 단축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요 과정에서 이제 밑에 있는 하부 공장들이 막 철강을 생산을 하긴 해. 증산하죠. 근데 원래부터 그 목표치보다도 미달하는데 불구하고 거짓 그 정보를 올리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중앙에서 또 이거 보면 이거 15년 외에도 이제 3년 만에 달성할 수 있겠다 하면서 계속 명령을 내리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뭐냐면 비효율적인 생산 시스템 같은 것들이 많이 등장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게 뭐냐면 철강 증산을 위해서 수많은 농민들이 철제 농기구까지 토착적 방식의 용광로에 던져 넣어 철 생산을 증강하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생산된 그 철들이 거의 보면 쓸모가 없다는 거야. 지금 현대식 제철 기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탄소 함유량이 떨어지고 기계에도 만들 수 없고, 결정적으로 왜 농기구를 갖다 버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디도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겠죠? 인민공사 운동에도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죠? 자, 그래서 뒤에 넘어가서 이제 414페이지 보죠. 그래서, 국방부장의 팽덕회가 1959년 고향이 호남선 시찰하고 문제의 심각성을 확인한 후에 대학진 운동의 착오를 조절하기 위해서 정치국 학대에 의해서 발언을 정리해 모태똥의 대학진 운동의 문제점을 지적한 사실을 보냈다. 이게 뭐냐면 이게 노사내이야. 노사내이에서 이제 했던 발언을 뭐냐면 모태똥에게 편지를 보내서 알려주는 거죠. 자기가 얘기하면서. 근데 이제 모태똥이 이걸 비판해갖고 이제 우파 기회주의로 팽덕회를 비난해요. 그래서 얘를 시각시키죠.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하도 뭐냐면 반대가 많으니까 결국에는 이 조정정책이 뭐냐면
이 대약증 운동 때문에 많은 아사자가 발생하고 누군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태똥이 그 대약증 운동이 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국가 주석지를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야? 윤석이한테 넘겨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때 팽덕회하고 모태똥의 갈등을 그냥 나중에 나온 것이 뭐냐면 요번에 시험 문제 나온 해서판관을 관련된 거죠. 해서판관은 이제 뭐냐면 해서는 가정제 때 신해요. 명나라 때 신하고 이때 가정제하고 이제 해서 간의 그 내용들을 적어놓은 그 역사극이 해서판관이거든요. 계기를 요때 해서는 누구냐? 누굴 비유하죠? 팽덕회. 가정제는 누구죠? 모태똥. 그러니까 팽덕회가 모태똥한테 대약증 운동에 대해서 잘못한 걸 얘기했다가 팽당한 것을 그 당시 그 뭐냐면 해서판관이 씻어놨다. 그걸 누가 비판한 거야? 그 문해부에서 이제 갑자기 생각나는데 4인방 한 사람이 비판한 거죠. 예. 그래가지고 요문호니까 이 사람이 비판한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문화대혁명이 촉발이 되는 거죠. 자, 요 내용들이요. 그래서 이제 다시 조정정책 활동에서 이제 집권해가지고 윤소희가 이제 했는데, 자, 1959년에 두 번째 단락이요. 모태똥은 대약진이 지나친 점을 인정하고 국가주석의 지위를 윤석에게 넘기면서 조정 단계에 들어갔다. 마침 대약진 운동의 실패는 대의조 중소간의 대립을 격화된 것 시기와 같이 하고 1960년대 소련 프렌트 계약의 대장을 파기하고 프렌트 계약은 이 공장 건설 관련된 계약이에요. 기술자를 철수시키며 경제를 재건할 필요성이 더 급하게 해졌다. 그래서 여기에서 조정정책이라는 게 많이 나오는데 조정정책은 뭐냐면 어떤 정책이 실패를 갖고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서 한 정책을 조정정책이야. 요 시기만 했던 게 아니라 뒤에 이제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문화대혁명 있죠. 문화대혁명 정책에 대해서 또 뭐냐면 이거에 대한 부작용을 막기 위한 조정정책도 나와요. 그러니까 조정정책은 기존의 정책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어떤 일련의 정책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러니까 공산당 애들이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은. 자, 윤석열 등소평은 지금까지 대약진과 인민공사 정책을 수정해서 생산 목표와 속도를 완화해서 인민공사의 규모를 20%에 30% 촌락 수준의 합작사의 권한을 임하고, 그러니까 조선의 이제 종전의 초급 합작사 중심으로 이제 운영하는 거죠. 그리고 3자 1포로 개별적인 경제 주체 운영폭이 확대되면서 생산력을 크게 확산시켰다. 그래서 그 3자 1포라는 말은 경제의 5% 안에서 개별 농가에 자유롭게 경쟁할 수 있는 땅을 만들어서 거기에 생산되는 것은 자유시장에서 갖다 팔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생산 의욕을 크게 향상시켰고요. 그리고 중고 위주의 투자로부터 벗어나 농업 부분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저축률을 낮추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축률을 낮추고 소비 생활 증가를 허용했다. 그래서 도시의 기업은 경영의 자주성과 자주성 높이와 합리화를 도입했다. 도모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본주의적 요소를 이제 뭐냐면 도입한 거죠. 그래서 조정조치 12번 1963년에서 65년까지 경제가 회복됨으로써 노동생산성과 수입, 농공업 생산량, 재정 수입이 모두 늘어났고 1965년에는 농공업의 생산 지표가 1957년 수준으로 회복됐다. 그래서 등소평이 이제 실제 윤석이가 얘기한 건데 신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를 잡는 것이 좋은 고양이다. 흑모백모론의 표현에 드러났듯이 경제가 전면적으로 등장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때는 경제보다는 사상보다 경제가 더 앞섰던 시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경제 중심주의에 대한 그래서 모태똥과 우려와 사회 불만이 맞물려 문화대혁명이 발전해. 일단 모태똥이 있을 때 이건 자본주의 요소다 생각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문화대혁명을 진행하면서 윤석이 같은 사람들 뭐라고요? 주자파라고 하죠. 자본주의를 추구하는 무리들, 도당들 이게 비난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경제개발 활동에서 생산력 올라갔지만 또 한편은 뭐예요? 사회적 양극화도 동시에 일어났겠죠. 그러니까 이런 불만들을 이용했던 거죠. 모태똥이. 그래서 이제 모태똥이 이제 이런 배경 아래 뭐냐면 모태똥이 주자파, 그러니까 윤석을 타도하고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국 문화를 철저히 파괴하고 새로운 공산주의를 건설하자. 그런 운동에서 시작된 것이 문화대혁명이고, 문화대혁명은 이제 보통 1965년부터 해서 1976년. 1976년은 어떤 해냐면 모태똥이 사망한 해예요. 네. 이렇게 해갖고 이제 거쳐서 10년을 거쳐서 사회 전반의 투쟁을 문화대혁명이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문화라는 말은 이제 수식어가 붙은 거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상, 문화에 대한 투쟁이 시작됐기 때문인데 실상은 뭐냐면 계급과 권력 투쟁 등 다양한 분야를 통해서 확대되었다. 그래서 문화 이제 혁명의 배경은 이제 쭉 나왔는데 일단 문화혁명의 배경은 급격한 사회주의 추진에 나는 모순점, 나는 대내적 환경과 그 다음에 또 대외적 중소 간의 갈등, 베트남 전쟁의 본격화. 이 베트남 전쟁은 뭐냐면 미국이 이제 그 미국이 베트남을 치는 게 아니에요. 이때 베트남 전쟁은 이제 뭐냐면 그 중국하고 이제 그 당시 베트남 간에 갈등이 있었어. 네, 그 얘기를 얘기한 거예요. 그다음 미국과의 긴장 관계에 주는 대외적 요인을 들 수 있다. 그 다음에 문혁의 전조는 경제회복기이 나타났다. 1962년 모태똥은 중국 공산당 8기 10중조에서 가독의 계급 투쟁 이론을 제시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에 대한 지속적인 그 투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국내 조정 정책으로 자본주의 요소가 부활할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타난 것이다. 이어 사회주의 교육 운동이 벌어졌고 농촌에서 이 운동의 일환으로 부패하거나 독직을 저지르는 그 지방정부 간부들과 과거 지주나 국농의 자식들 당 간부의 친분을 이용해서 권력을 다시 얻게 된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청운동이 펼쳐졌다. 그래서 사청운동 그 옆에 있죠. 1964년부터 중농촌에서 실시한 운동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제 이상주의적 청년 활동가를 훈련해 공작대를 만든 뒤 이들이 각지의 빅농을 조직해 지방정부의 권력을 빼앗고 부패 간부를 조사하는 방식은 거의 문현 때 조반과 유사하다. 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미 문혁 이전부터 지방자원 차원에서 그 뭐냐면 모태똥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런 이제 문혁과 비슷한 것들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화대혁명은 이런 것을 확대시켰다 보시면 돼요. 전국적으로 중앙 차원에서. 그러니까 건국 이후에 15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지방이 권력을 쥔 사람들 부패할 것이라는 전제에 영구혁명 시천을 옮긴 것이다. 영구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 그러니까 사회주의 혁명이라는 것은 사회주의 혁명이 그 끝난 것 시점에서 이제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회주의가 진행됐더라도 그 안에 자본주의 요소가 계속 남잖아요. 그래서 계속 자본주의 요소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 혁명은 계속 지속이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문화대혁명도 이 자본주의 요소, 사회주의 혁명이 끝났더라도 자본주의 요소 계속 남잖아. 그래서 이걸 다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서 없애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걸 한 거죠. 이 영구혁명론에 따라서 한 건데. 자, 하여튼 도시에서 기업마다 사회주의 정치체제를 가르치고 공산주의 청년들의 주장에 사회주의 교육운동이 일어났다. 그리고 조정정책을 담당한 윤석열 등소편 권한이 강화되면서 모태똥은 이들을 자본주의의 길을 걷는 실권파들이라고 수정주의라고 비난을 하게 돼요. 이들 뭐라고 하죠? 모태똥 용어하면 주자파. 주자파는 의미가 뭐예요? 자본주의를 따르는 무리들이라는 뜻이야. 누굴 뜻하는 거죠? 윤석열 등소평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실권파부터 권력을 탈취하는 문업이 1965년에 일어나는데 그때 11월에 문혁의 사인방, 그러니까 사인방은 그 요문형, 강청, 그 다음에 장충규, 왕홍무 이 네 명을 얘기한 거죠. 예. 그래갖고 이 사인방 중에 한 명인 요문형이 요번에 이제 시험 문제에 나왔던 신편 역사 그게 어떤 해석평간을 평함이라는 거예요. 원래 해석평간은 오함이라는 사람이 쓴 건데 이 내용을 보면 그 당시 이제 해설한 사람은 명나라 관리예요. 그 당시 이제 가정제, 그러니까 요때 항쟁 가정제에 파시된 명대 첨령하고 충직한 관리의 해설 높게 평가한 건데 문제는 요문형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해설 누굴로? 팽덕회로. 그 항제는 모태똥을 비견해서 팽덕회를 시각시킨 모태똥을 비난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상해 문학파들 오합을 공격했고 이때 이제 그 오합 이제 실권파 관련된 이 사람이 이제 북경 시장인데 이들이 실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걸 계기로 해서 학계에서도 일부 역사가 문인들이 자기 비판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요 과정에서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또 상가촌 찰기라고 해서 그 뭐냐면 대학진 운동을 풍자한 수필이 있어. 그래서 대학진 운동을 풍자한 수필이었던 상가촌 찰기라는 것을 3명 있었는데 등발 요주사 오합 요것도 같이 이제 비판을 받게 돼. 그러면서 이제 문단 내에서도 비판이 확산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결국에는 이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문화대혁명이 확대돼 나가요. 그리고 1966년에 5월에는
문혁을 추진하는 기구로서 중앙문헌소조가 성립됐는데, 그래서 초기 때 이제 주도기구가 중앙문헌소조예요. 근데 주의할 것은 이게 1970년대 이전까지는 중앙문헌소조였는데, 문제는 1970년대 이후부터는 4인방 옮겼다는 거야. 왜냐면 중앙문헌소조의 주석이 누구였냐면, 그 당시 갑자기 생각나는데 이게 누구죠? 그때 이제 인표였거든요. 근데 인표가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기 위해서 중앙문헌소조가 몰락을 하게 돼요. 예. 그리고 그때 이제 물론 중앙문헌소조에 이제 강청이라는 장충교 같이 포함됐긴 했지만, 요때까지는 일단 중앙문헌소조였고, 나중에 후기 때 정치 집단이 뭐였죠? 4인방이죠. 정기 때고, 이게 예전에 이제 시험문이 나왔죠. 자, 그래서 1966년 5월에 문학을 추진한 기구로서 중앙문헌소조가 설립됐는데, 역시 4인방에 불리기에는 강청과 장충구도 이 중앙문헌소조에 포함되어 있었죠. 문헌의 발동에는 상영의 문학파 지식인 외에 팽덕파의 실각 이후 국방부장이 되어 인민해방의 주요 부분이 장악 같은 인표의 협조가 중요했다. 그는 이미 1964년에 모주석 어록, 이 모주석 어록은 뭐냐면 홍일병들이 들고 다니는 빨간 그 책자 있죠. 네. 그래서 이걸 발견해서 군대 안에서 모태똥 사상을 학습시키는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다. 그래서 문학의 전개 과정에서 문화, 사상 측면에서 투쟁과 권력투쟁 요소에 개인 숭배적 요소가 같이 첨가됐어요. 그래서 이때 모태똥 개인에 대한 숭배력이 고조되면서 홍위병이 조직되죠. 예, 이 홍위병들은 저 10대 학생들로 구성되고, 얘들이 들고 다니는 게 뭐냐면 모주석 어록이야. 예. 그래갖고 얘네들이 찬성할 때 모주석 어록을 들면서 빨간 걸 들면서 찬성을 하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뭐냐면 이제 대자보를 갖다 많이 붙이는데, 대자보를 많이 붙여요. 그 중에 대표적인 대자보가 사령부를 포교하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요때 사령부는 누굴 뜻할까요? 당의 중추. 요때 당의 중추는 누구였죠? 윤석이와 등소평이죠. 예. 그래서 주자파를 얘기하는 게 애들 말하는. 그래서 사령부를 포교하와 같은 모태똥의 급진적 구호에 부응해서 그 당시 10대 학생들로 구성된 홍위병들은 1960년대 66년 2년간 파괴적인 맹위를 떨쳤고, 그 다음에 이들은 당이 아닌 모태똥 개인에 대한 숭배를 맹세하면서 북경에 몰려 대규모 집회를 열고요. 그리고 이들이 이제 뭐 대자보도 갖다 붙이고 막 그렇게 해요. 그 시위도 하고, 홍위병을 갈취된 젊은이들과 노동자, 농민들이 반란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 예. 이걸 조반유리라고 하죠. 예. 조반은 뭐냐면 반란이야. 유리는 그에 상한 이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 홍위병을 중심한 운동을 무슨 운동이라고 하냐면 조반운동이라고 해요. 조반운동. 예. 조반운동. 자, 그래서 이제 분위기화된 문혁을 적극 지지하고 당과 정부 일체기관의 지도부를 공격하여 권력을 탈취하는 탈권 투쟁을 앞장섰다. 이런 과정에 윤석이 등소평 이하의 수많은 고위 간부들이 비판과 박해를 받았고, 모태똥을 뒤이어 2인자에 있었던 윤석이는 제국주의, 수정주의, 국민당 반동파 앞잡이에 몰려서 당에서 영구 제명되고, 이 사람이 비참하게 죽어요. 그래갖고 이때 이제 그 홍위병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그 윤석이를 잡아다가 그 앞에 폰말 걷고 주자파 무리 이렇게 해놓고는 북경 시내 뺑뺑이 돌려. 그래서 처형은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가택연금 당하다가 비참하게 병에 걸려가고 죽게 돼요. 예. 그래서 윤석이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등소평 있죠. 등소평도 비판받고 하방을 당해. 하방은 뭐냐면 이제 등소평이 이제 모든 간직을 내려놓고 일대 지방에 가갖고 일개 농부로서 활동을 하면서 인민공사 가서 열심히 일을 해요. 예. 그러니까 비참한 생각을 한 거지. 근데 차마 이제 모태똥은 등소평을 죽이진 않았어요, 이렇게. 왜냐면 얘는 이제 예전부터 혁명의 동지였고, 얘는 좀 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살려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어느 정도 문혁이 이제 뭐냐면, 수고를 들고 나서 다시 등소평을 이제, 중앙으로 올리게 된 거죠. 예. 자, 하여튼, 등소평은 당에 남아있으면 감찰을 받은 처분을 받았고요. 모태똥 제안에 그동안 많은 이들이 적극 나선 건 건국 이에 사회주의 이행 과정에 들어 사회차별적 구조에 불만이 쌓였기 때문이다. 자, 반우파 투쟁 이후에 출신 성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나쁜 계로 구분된 사람들은
평생 진학이나 취직, 결혼 등의 불이익을 당했는데 초기 홍위병 학생 중에 나쁜 성분 출신이 많았다. 왜냐면 이 기회에 한번 자기도 이제 출신 성분을 극복해보자 이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그 문화대혁명은 초기 때는 이제 그 정치적 의도에서 출발한 거야 말로. 왜냐면 못했던 권력을 한번 되찾으려고. 근데 이게 널리 확산될 수 있었던 게 두 가지 요인인데 하나는 이제 조정 정책 과정에서 사회적 양극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고 두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그 사회주혁명 과정에서 소외된 사람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소외된 사람들이 뭔가 이제 이걸 극복하는 과정에서 홍위병 운동에 많이 참여하고 또 문화대혁명에 참여하면서 이게 확대된 거야. 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또 조정정책 과정에서 경제적 약자에 뒤처진 사람들이 문혁을 통해 사회적 차별, 첩형, 기대를 품었다. 그러니까 네 가지 낡은 거, 사고라고 하죠. 낡은 사상, 문화, 풍습, 습관을 파괴하고 네 가지 새로운 것을 창조하여 대중의 새로운 권력기구를 창조하는 분은 새롭고도 혁명적 유토피아적인 열망을 부추겼다. 근데 1967년 전국의 도시에서 중앙운원 소주의 지원을 받은 홍인병을 비롯한 조반파들의 탈권 투쟁이 격렬해지면서 이양한 대양한 움직임들이 일어났다. 게다가 홍위병 내부의 분파 간의 투쟁까지 거쳐 폭력적 상황과 혼란이 각처 일어났고 문혁의 바람은 먼 농촌의 총락도 문헌기간의 도시 홍위병 간의 파벌싸움의 무대가 되었다. 그러니까 자기끼리 또 싸우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 예가 또 있고 그 연판에 총락에 일어난 무장 충돌 예가 있고 또 무한 사건인데 이 무한 사건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이게 상당히 이제 문학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계기가 됐던 사건인데 이 문안 사건은 뭐냐면 문안이라는 곳이 아시죠? 그 호남 호북성 그 성도 무안에서 백만우사라는 그 조직 대중 조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대중 조직이 세력 확대하는 과정에서 무안 군곡 그때 무안 내에 있는 총 그 군 사령부와 손을 잡았는데 이들은 이제 1967년 7월 20일 날 무안을 방문해 백만 우수화를 보수요 조직을 비판 중앙 문헌 소조원 2명을 감금시켰어요. 그러니까 지방 그 백만 우수화 조직이 그래서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주울레 파견해서 두 사람을 구출했는데 그들이 인표계 군대, 모태동 사상 선전대, 노동자들이 이제 가다막 큰 혼란이 일어나서 무안에서 이제 큰 폭동이 일어나. 이게 무안 사건이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면 무안 사건은 문혁의 혼란사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무안의 대중조직이 이때 대중조직은 누구죠? 백만운사라는 조직이죠. 지방군과 손을 잡고 중앙의 문헌소조에 파견된 사람들을 감금하고 무장시위를 한 뒤 여러 세력들의 뒤엎겨 엉뚱한 사상자를 발생되었다. 당과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건 물론이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생산이 정체되면서 상황에 수습할 필요성이 절박했다. 일단 실권파의 실각이라는 국내 권력투쟁의 성과를 거둔 만큼 또 소련의 군사침입이 있을지 모르는 대외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안정이 필요해. 이제 모태동이 이제 홍위병을 이용해서 자기 반대파를 다 쳐냈죠. 근데 무한 사건을 얘기해서 이제 이거 계속 놔두면 안 되겠다. 놔두면 국내 혼란만 더 빠질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소련 공격을 받을 수 있겠다. 그래서 모태동이 이 무한 사건을 계기해서 홍위병을 해산시켜. 그리고 이들을 하방시켜. 하방은 뭐냐면 너네 농촌에 가서 일 좀 배우고 와라. 그냥 하방시켰고 그리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 인민회의원을 이제 개입을 시키죠. 그래서 이제 이 사태를 이제 수습하기 시작해요. 무한 사건. 그래서 지방혁명위원회가 수립되어 혁명 간부, 군인, 대중의 3자 결합을 위한 성수준의 권력기구가 재건되고 새로운 권력기구는 혁명위원회 고위직 군인들이 장악했다. 그래서 무한 사건을 계기해가지고 이제 문어급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혼란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홍위병을 해산시키고 그 다음에 군을 중심해갖고 각 지방마다 혁명위원회를 수립했다. 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좀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한사건 부분은 이제 한번 중요하니까 읽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 읽어보실까? 그런데 1967년부터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네. 어디요? 네, 여기 67년에. 못 찾으셨어요? 네. 무한 사건. 예, 거기면 두 번째, 그런데 1967년부터요. 418쪽 아니에요?
네, 418대. 418지. 아니, 418대지. 아, 그런데 1967년. 네. 그런데 1967년부터 전국의 도시에서 중앙문역 소조의 지원을 받은 홍위병을 비롯한 조반파의 탈권 투쟁이 격렬해지면서 이에 대항하는 움직임이 생겨났다. 게다가 홍위병 내부의 분파 간 투쟁까지 겹쳐 폭력적 상황과 혼란이 각처에서 벌어졌다. 문역의 바람으로부터 먼 농촌의 촌락도 문역 기간에 도시 홍위병 간의 파벌 싸움의 무대가 되었다. 가령 복건성 함은 근처의 연판이란 촌락에서 벌어진 무장 충돌의 경우를 보면 농민들까지 파벌 싸움에 연루되었다. 또 무안 사건은 문역의 혼란상을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즉 무안의 대중조직이 지방군과 손잡고 중앙의 문역소조에서 파견된 사람들을 감금하고 무장 시위를 한 뒤 여러 세력이 뒤엉켜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것이다. 당과 정부의 기능이 마비된 것은 물론이고 사회 질서가 파괴되고 생산이 정체되면서 상황을 수습할 필요가 절박해졌다. 일단 실권파의 실각이라는 국내 권력 투쟁에서의 성과를 거두었던 만큼 소련의 군사 침입이 있을지도 모르는 대외적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을 찾을 필요가 있었다. 이에 모택동은 홍위병을 해산하고 해산된 청년들을 대규모로 농촌에 하방시켰다. 그리고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인민해방군을 개입시켰다. 지방의 혁명위원회가 수립되어 혁명 간부, 군인, 대중의 3자 결합에 의한 성수준의 권력기구가 재건되었다. 새로운 권력기구인 혁명위원회 고위직은 군인이 장악했다. 계속.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자, 그 다음 장 넘어가서 419페이지 볼게요. 1969년 4월 13일 날 이제 열린 중국 공산당 제9차 전국대회에 새롭게 등장한 당의 지도부에 포함된 간부들 중에 새로운 인물들이 압도적으로 80% 넘었고요. 무엇보다 군인의 비율이 2배 이상 뛴 점이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인표라는 사람이 부각이 되죠. 이 인자가. 그래서 인표가 당의 규약에 모 대통령의 후계자로 몽기될 만큼 위상이 높아졌다. 이 대해서는 문역의 승리라고 평가하고 중앙문역 소조 활동이 정지시켰다. 예, 이로써 문역의 종식기로 이제 접어들면서 전국에 계속된 흥미했고, 그때 이제 따마치 이제 거의 끝날 무렵에 제2탄이 터지죠. 이인표 사건이야. 예, 인표는 아까 이제 2인자가 됐는데, 모 대통령 입장할 때 2인자를 둘 필요는 없겠죠. 자기가 권력을 계속 독점할 필요가 있게 하고, 인표가 권력을 확대하니까, 일종의 인표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모 대통령 암살을 시도하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해서 이제 인표를 이제 뭐냐면, 탄압하게 돼요. 인표가 이제 쿠데타를 일으켰는지는 잘 몰라. 지금도 의문점이고,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모태동 쪽에서 조작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하여튼, 인표가 비행기를 타고 소련으로 도망갔어요. 근데 의문의 추락사를 갖게 되죠. 몽고 영내에서 추락사를 이제 당해요. 그래서 이 사건이 내면 아직까지 의문에 쌓여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표 사건이 실제 있는 건지, 아니면 왜 도망가다가 몽고 영내에서 이렇게 비행기에 떨어졌는지 아직도 몰라요. 이 부분은. 자, 하여튼 사회 질서와 경제 회복을 위해 이제 인표 다음에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주울레요. 주울레. 그래서 이 주울레 같은 이제 당을 배경한 신무파 관료들이 이제 중용했고, 반소 친밀한 외교 전환기에 맞아서 군을 배경한 인표가 고립되고 모태똥과 인표 간의 권력 투쟁이 벌였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인표가 죽은 날 주울레가 등장했는데, 이때 이제 인표 사망 후에 문역의 지속을 주장하는 사람이 사인방이에요. 그러니까 정기 때는 인표를 중심한 뭐냐면 중앙문헌 소조에서 이제 했죠. 근데 나름대로 이제 9차 전국대회에서 이제 문역에 승리했다 보고 중앙문헌 소조 이제 활동이 이제 정지되고, 그리고 나서 2기로 넘어간 게 이표 사건이 2기로 넘어가는데 후기 때로 그때 이제 주도했던 애는 사인방이야. 사인방. 그리고 중앙문헌 소조를 주도했던 건 누구죠? 인표고요.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사인방은 비린비공 운동을 전개했다. 요거 줄치울 수 있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비린비공은 뭐야? 인표를 반대하고 공자를 반대하는 거야. 왜냐면 인표가 예전에 공자를 숭배했거든요. 그래서 인표를 반대한 이유가 공자가 인표가 공자를 숭배했기 때문에 또 공자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 이제 이 운동을 펼치면서 공자상과 공자와 관련된 건 다 떼어 부신 거야, 완전히.
예, 이 비딩 공동. 근데 실제로 인표를 비판한다지만 그 밑에는 누굴 비판한 거예요? 그 당시 실권파들이었던 주윤례를 비판한 내용이에요. 예. 그래서 인표를 비판하며 동시에 등소평을 복권시켜 그 당시 경제 부흥을 펴고 있는 실무파 주윤례를 공자에 빗대서 공격한 것이다. 1976년 1월 주윤례가 사망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맡고 있던 국무총리 직을 하국봉이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하국봉 체제에 넘어가면서 등소평에 대한 비판 운동이 본격화가 되고요. 그리고 등소평이 이제 모태똥이 죽고 이 등소평이 집권하는 그 가도기를 하국봉이 이제 이끌었어. 근데 이때 1976년은 여기 뭐냐면 모태똥도 이제 언제 죽일랑 말랑한 거야. 그러니까 1월 달에 주윤례가 죽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지진이 일어나고 나서 뭐가 있죠? 모태똥이 죽은 거야. 1976년에 같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모태똥이 이미 이제 뭐냐면 병석에 누워가지고 꼴딱꼴딱 때 이때 하국봉이 있는데 하국봉이 이제 사인방하고 잠깐 연합해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모태똥이 죽으니까 사인방 쳐내다가 하국봉이 하려니까 당리 기반이 약하잖아. 거기에 누굴 쳐놓은 거야? 등소평이 이제 위에서 밑에서 쳐온 거죠. 그래서 등소평이 이제 집권하게 된 게 1978년이야. 그래서 1976년에서 78년까지 2년 동안은 하국봉 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하여튼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북경 시민들이 그의 청명전에 주윤례를 추모하면서 사인방을 비판하는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이것이 4.5 운동의 제1차 천안문 사건이죠. 이게 이제 일어나고 나서 1989년에 일어난 사건이 뭐죠? 이게 제2차 천안문 사건이에요. 우리가 보통 천안문 사건 하면 1989년 것만 생각하는데 1989년에 전에 1976년에도 있었어요. 하여튼 이 운동을 계기로 해서 등소평이 경제에 잠시 물러나고 그 다음에 9월에 모태똥이 죽고 하국봉을 비롯한 사인방이 하국봉을 비롯한 사인방의 반대파 연합이 그 사인방을 체포하면서 문협이 실제 끝이 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사인방이 체포된 후에 그들에 의해 박해받은 사람들 명예회복을 결정하고 등소평은 1970년 7월 직무에 복귀되고요. 8월에 열린 중국 공산 11차 전국대회에서 문혁의 승리를 끝났다고 선언하고 4개 현대학 건설 제기했다. 그다음 온건파이긴 하지만 문호파의 일것도 하국봉이 정치혁명과 경제건설 두 가지 모두 추구하는 정책을 추진한 편 1978년 12월 중국 공산의 11기 3중전에서 중대한 역사적 전환이 일어났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때부터 이제 개혁 개방을 바탕으로 한 정책의 출발점이야. 이 11기 3중전회가. 이제 경제건설과 이를 보장한 정치적 안정을 중요성을 제기되면서 탈문헌 노선이 확정됐고 반모태똥, 반문헌이로 시각된 지도자가 명예를 회복했고요. 그 다음에 제1차 천안문 사건의 판결을 번복하기 위해서 원래 1차 천안문 사건을 되게 부정적으로 평가했어. 공산당에서. 근데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했죠. 그 다음에 등소평 지도 아래 이제 농업, 공업, 국방, 과학기술 4개 현대화 분야에 대한 개방 개혁 노선을 결정했죠. 그래서 요때부터 이제 하국봉이 물러나고 누가 집권하게 된 거예요? 등소평이 집권하고 개혁 개방의 단초가 됐던 그 회의다. 꼭 외워주세요. 예. 그 다음에 노선의 전환 뒤 1980년 그 하국봉의 경제정책과 중월정쟁의 실패에 책임을 지고 국무원 총리에서 해임되고 조자양을 총리직으로 취임했다. 그래서 하국봉의 오류를 선토하면서 모태똥 만년의 자국 요소를 계승한 점에 이유를 하나 지목됐다. 그래서 하국봉 비판 내용이 있고요. 그 이유는 인표와 사인반 재판, 그래서 문혁 때 최대 저고 간주도 윤석의 명예회복 문혁을 부정한 중요한 이정표가 됐다. 이때 이제 사인방이 이제 재판받고 그때 강청이 이제 무기신형인가 말을 근데 이 강청이라는 사람 여러분들 알다시피 모태똥의 부인이죠. 세 번째 부인이에요. 예. 자, 하여튼 그리고 마침내 1981년 열린 중국 공산당 11기 육전제에서 통과된 게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적 결의. 그래서 여기에서 공식적 문헌과 모태똥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문헌은 당, 국가, 간, 민족,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내란이라고 규정하고 모태똥이 문형의 중대한 오류를 범했죠. 공정은 첫째고 오류는 두 번째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태똥이 그 중국 공산당을 이끌고 그 중국 그 인민공화국을 수입한 것에는 크게 의의를 둬. 그렇지만 모태똥이 오류도 있다는 거죠. 뭐죠? 문혁은 오류다. 이건 진짜 잘못됐다. 그래갖고 이제 이 오류에 대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지만, 문혁을 비판했지만, 나름대로 공적이 있고, 이것은 이제 그 건국의 공적은 인정해줘야 된다. 그렇지만 오류는 비판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문혁은 이제 잘 됐다는 거예요? 못 됐다는 거야? 못 됐다는 것을 중국 공산당에서 11기 육전제에서 공식적으로 통과시킨 거야. 뭘 통해서?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 결의를 통해서. 이거 외워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니까. 자, 그러면 요 관련된 내용을 한번 그 밑에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부분을 한번 읽어볼게요. 예. 예. 1981년 6월 중국 공산당 제11기 육중전회에서 채택한 이 결의는 문혁과 모택동에 대한 당의 부정적 평가를 명문화한 최초의 공식 문건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모택동이 지도한 문혁은 당과 국가,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한 내란이며 혁명이라든가 사회 진보가 아니었다고 엄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모택동이 문혁에서 중대한 온유를 보였다고 지적하되 모택동의 일생을 보면 공적이 첫째이고 오류가 두 번째라고 평가해 모택동이 중국 혁명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인정했다. 예. 그리고 이제 등소평이 이제 11기 3중전에부터 이제 등장했는데, 등소평은 특징이 뭐냐면 통치체제가 이 사람은 보통 중국에 이제 크게 세 개의 실권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국가 주석직이 있고, 국무원 총리가 있고, 그 다음에 당 총석이, 국방위원회 주석,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건 그 뒤이지만 당석이, 그 다음 국무원 총리, 그런 것들은 그 조자양이나 이런 사람들 다 넘겨. 근데 자기는 실권 딱 하나 가지고 있어. 뭐죠? 국방위원회 주석직은 자기가 갖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특징이 뭐냐면 중국 공산당이나 그 밑에 있는 북조선 노동당이나 특징이 뭐냐면 군이 국가를 지배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력이 어디에 나오죠? 모택동에는 총괄에 나오죠. 그러니까 국방위원회 주석직이 실제로 실권이야. 이거는. 그래서 국방위원회 주석직은 누가 갖고 있는 거야? 여기에서 등소평이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겉으로는 얼굴마담을 내세우지만 실권 누가 가지고 있었다? 등소평을 가지고 있었다. 이게 이제 특징이고요. 그래서 집단 지도 체제를 내렸지만 실제로는 등소평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 뒤에 넘어가서 그래도 이제 뒤에 11기 3중전에 유행 등소평 개혁개방 시대에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여기에 보면 이제 421페이지 보면 개혁이란 궁극적 시장 경제와 자본주의 방향을 취했고 개방은 폐쇄적인 자력 경쟁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 시장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가는데 우선 농촌의 인민공사 해체가 1982년 신헌법을 공식화됐고요. 그 다음에 1985년 6월에 전국적인 해체가 완료되었다. 그리고 이제 공사의 농지가 분할되어 개별 농민들에게 소유권이나 다름없는 경작권이 이 소유권이나 다름없는 경작권이 뭐냐면 엄밀히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소유권 줄 수 없어요. 토지에. 근데 소유권이나 다름없는 경작권이 들어갈 때는 경작권을 주는데 이 경작권이 몇 년이냐면 100년, 200년이야. 그러면 이것도 세금만 내면 계속 갱신이 가능해. 실제 뭘 주는 거죠? 소유권을 주는 거야. 소유권을. 예. 그 다음에 개별 농가의 책임하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농민의 자율성을 높이고요. 자율시장도 부활되고 또 능력에 따라 차등 임금을 지불하는 소규모 농촌기업, 항진기업들이 나타나면서 농촌결제 발전을 촉진시켰다. 그리고 책임과 권한의 이양도 농촌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중앙과 상급에 집중되었던 모든 경제활동을 지방과 하급으로 내려왔고 지방은 일부 입법권까지 행사하면서 재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사회체제의 지주였던 국영기업의 일본도에서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 기업이 나타났고 기업경영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주권을 부여되고 이 모든 변화는 중국의 사회주의 통제력부터 시장경제에 이행했다. 이때부터 십자는 이제 중국은 자본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중국이 사회주의 내세우고 있지만 얘 사회주의 국가라고 믿진 않죠. 다 뭐야? 자본주의 시스템이잖아 다. 겉으로만 사회주의지. 예. 그래서 이제 그 개방 정책은 얘네의 특징이 뭐냐면 연행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좀 대문헌기하고 이제 좀 차이가 있는데 뭐냐면 잠깐만요. 아이고 이게 꼬꼬됐네. 이게 뭐 왜 이렇게 되게 잠깐만요. 이게 제가 잘못 눌렀어.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그래서 문헌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건설이라는 게 있어. 삼성건설. 그래서 이제 요때 이제 문헌계 삼성건설과 그 다음에 개혁개방 있죠. 개혁개방. 개혁개방의 개방 정책하고는 좀 대비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개혁개방 정책하고는. 삼성건설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영토를, 중국의 영토를 세 개로 크게 나눠요. 그래서 연해지구 1선, 연해지구를 1선으로 나누고, 연해지구는 이제 해변가를 끼고 있는 거죠. 1선과, 그 다음에 그 뒤에 있는 2선, 그 다음에 내륙에 있는 지역을 3선이라고 해. 그래서 이 연해지구 1선, 2선, 3선 중에 어디를 강조하면 3선을 강조해. 왜 3선을 강조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여기에서 이제 주로 이제 전쟁은 어디에 터질 거라 생각하냐면, 해안으로부터 공격할 거야. 미국이나 영국 이런 나라들이. 그러면 연해 지역 1선하고 2선이 파괴해도 내륙 지역 3선이 끝까지 버틸 수 있다. 그래갖고 주 공장을 어디까지 이제 하냐면 내륙 오지에다 막 공장을 만들어. 그래서 예전에 스탈린이 우락산맥 뒤에다가 공장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독일군을 공격하니까 거기에서 막 탱크 만들고 장갑차 만들고 보냈잖아. 마찬가지로 사천성 지역 있죠. 사천, 기주, 문남 이런 데서 공장을 많이 만들어 놓은 거야. 그래서 만약에 연해지구와 2선이 붕괴되면 이 내륙 지역에서 오지에서 만들어진 무기를 바탕으로 적을 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주로 이제 뭐냐면 이 내륙 지역을 개발했어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보통 등소평은 여기보다는 어디를 개발할까? 연해지구 1선. 그래서 모든 지역을 궁둥하게 발전시킬 수 없으니까 먼저 연해지구부터 잘 살게 만들고 나서 그 개혁개방에서 얻은 연해지구에서 얻은 부를 내륙으로 해가지고 점차적으로 한다. 그래갖고 연해지구인 강동지 일대 있죠? 강동이나 그런 복건성 일대를 개혁개방지구 만들었고 문을 연 다음에 여기에서 자본주의를 도입을 시켜. 그래서 자본주의를 도입을 시켜가지고 경제발전을 시킨 다음에 그 자본주의 경제발전을 도입시킨 그 부를 바탕으로 해서 자본을 또 어디에 내륙지역으로 투자하는 방식으로 하죠. 그래서 지금 중국 공산당 개발 방식이 이거예요. 먼저 잘 사게 하고 난 다음에 그 잘 사는 사람들의 부를 못 사는 내륙지역으로 이렇게 해갖고 확대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이게 선부론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문혁기의 평균주의 사고방식과 완전히 다른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같이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만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뭐 제2차 천안문 사건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고, 그러면 이제 개혁개방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423페이지 11기 3중 전후 해가지고 요 내용 있죠? 예. 여기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해서 제11기 삼중전해를 전후해 시작된 등소평의 개혁개방 시대가 본격화했다. 개혁이란 궁극적으로 시장경제화와 자본주의화의 방향을 취했고, 개방은 폐쇄적인 자력갱생 정책을 포기하고 국제시장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나아갔다. 우선 농촌에서는 인민공사 해체가 1982년에 신헌법에서 공식화되었고 1985년 6월에는 전국적인 해체가 완료되었다. 이제 공사의 농지가 분할되어 개별 농민에게 소유권이나 다름없는 경작권이 돌아가고 개별 농가의 책임하에 생산활동이 이루어지면서 농민의 자율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자유시장도 부활했다. 또 능력에 따라 차등임금을 지불하는 소규모 농촌기업인 향진기업이 생겨나서 농촌 경제의 발전을 촉진했다. 책임과 권한의 이양은 농촌에 한정된 것이 아니었다. 중앙과 상급에 집중되었던 모든 경제활동의 권한이 지방과 하급으로 내려왔다. 지방은 일부 입법권까지 행사하고 재정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게 되었다. 사회주의 체제의 지주였던 국영기업 일변도로부터 다양한 형태의 민영화 기업이 나타났다.
기업 경영도 기업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자주권이 부여되었다. 이 모든 변화로 중국은 사회주의적인 통제 경제로부터 시장 경제로 이행했다. 개방 정책으로 심천, 함흥 등의 연해 지역에 수출을 위한 경제 특구를 설치하였고 상해 천진 등 10개가 넘는 연해 도시를 대경제 개방 도시로 설정했다.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유치하기 위한 법적 정비를 서둘렀다. 이는 문혁기의 삼성건설 방침과는 대조적이었던 것이다. 즉 문혁기에는 유사시 연해의 지구 등의 1선 지역과 기타 2선 지역의 공업이 파괴되어도 사천, 귀주, 음란 등의 내륙 오지로 버틸 수 있도록 내륙 지역에 공업을 건설하기 위한 투자가 집중되었다. 그러던 것이 이제 지역 간 격차의 확대를 무릅쓰고 오지 중점 개발에서 연해 개발로 바뀐 것이다. 이는 조건을 갖춘 지역과 사람들로부터 먼저 부유해져야 한다는 등소평의 선불원과도 관련된 것으로 모택동과 문혁기의 평균주의적 사고방식과는 대조적이었다. 예. 근데 최근에 또 모택동이 또 부각이 되더라고. 왜냐면 이제 사회 내부에서 계층 간 갈등이나 이 양극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평균을 내세웠더니 모택동이 더 그리워하는 그런 이제 형상들이 일어나는데, 자, 뭐 이렇게 이제 좀 보고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문화 대혁명과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기출 문제를 풀어볼게요.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323페이지 12번 문제 볼게요. 323페이지 12번 문제. 자, 여기 보면 다음 자료를 읽고 문화대혁명의 전개 과정에서 대한 작성 방법을 서술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여기 보면 이제 호남, 운남, 천리사, 주사, 기흑은 군주의 도를 바로잡고 신하의 직분을 밝히고 만세의 치안을 위해 천하의 제일사에 대해서 아립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이 기흑의 인문을 풍자한 사람은 이제 뭐냐? 이 기흑의 인문은 누구겠어요? 여기 들어가는 것은. 네. 치안소는 이제 명나라 때 그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에서 이제, 신은 누구냐면 해서예요. 해서를 풍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해서판관에서, 그 팽덕회죠. 예, 팽덕회. 그래서 그 문화대혁 밥의 기획을 이제 풍자했던 사람은 이제 해서, 팽덕회도 이제 풍자했고, 그렇게 풍자된 이유가 이제 뭐냐면, 대학진 운동과 인민공사 추진 과정에서 공산당을 비판을 했던 팽덕회를 해서로 그 팽덕회를 비판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그 가정제로 이렇게 비판을 했던 거죠. 그런 내용들. 그래서 이제 꼭 간은 이제 이거는 그 해석판관에 관련된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나는 이제 문해부에서 이제 그 역사국을 비판했던 해석판관을 비판했던 그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또 물어본 게 뭐냐면 니은을 토대로 농촌은 이미 사회주의 집체 소유제를 실현하고 있다. 그래서 디귿이 무엇인지 쓰시오. 그 디귿이 뭘까요? 이건 인민공사죠. 예, 집체 소유니까 인민공사.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문화 대혁명 후기에 주도했던 나의 저자가 포함된 그 정치 집단을 쓰시오. 나는 이제 누굴까요? 요 해석평가를 평가요. 그 해석평가를 비판하여 글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용운영이죠? 네. 그래서 오함의 해석판관 작품을 비판했잖아요. 그래서 용운영을 포함한 것은, 여기 4인방이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앙문헌 서조를 썼는데, 이건, 후기 때가 아니라 전기 때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렇게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뒤에 잠깐 넘어가서, 13번 문제 볼게요. 13번 문제. 이거는 이제 좀 약간 안 풀었던 문제인데 이거 일단 풀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근데 이거 풀었나요 제가? 속각 보고? 안 풀었는데 예, 일단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를 읽고 근대 동아시아 개혁과 관련된 지식 교류의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작성 방법에 따라 서술하시오. 그래서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 관련된 동아시아 관련된 내용인데 이거 보고 이제 앞으로 동아시아 책에서 나올 거다 이렇게 하신 분인데 물어보니까 이제 그 이 13번 문제 냈던 교수님이 12번 문제를 같이 낸 거예요.
근데 그 교수님이 예전부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동아시아 문제, 한중일 같은 연계된 문제를 내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냈대요. 그러니까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올 것 같아. 동아시아 그렇게 문제는. 같이 연합해서. 그 교수님 요번에 안 나오시거든요. 그래갖고 이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중국 근현대사 할 때 잠깐 소개해드린 그 책에서 낸 거예요. 자기가 이제 번역한 책에서.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일단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요게 그 가는 이제 오랑캐 장기를 배워 오랑캐를 제압한다. 사이지 장기. 이거는 해국도지죠. 네, 해국도지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있고.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니은의 서명과 미은의 인명을 쓰셔. 니은은 해국도지. 그리고 거기에 이제 미음은 그 오경석이 중국의 신사상을 품고 귀국했는데 평소 친구가 있는 친구 중에 의원은 뭐예요? 의원은 의사죠. 그러면 그 당시 계아파 3비죠. 누구죠? 그 당시 오경석, 유은기, 그 다음에 박기수. 그 중에 의원 관련된 유은기 또는 유대치라고 부르는 인물이죠. 그 다음에 나의 저자가 생각할 니은이 무엇인지 쓰시오. 이때 할극은 뭐냐면 메이지 유신이야. 예, 메이지 유신. 그래서 이제 그 해국도지가 그 뭐냐면 되게 영향을 많이 줘요. 이게 해국도지가 위헌이 있었던 책이잖아요. 일단 위헌은 어디에 속한 학파에 속한 사람이죠? 위헌이 쓴 해국도지가 있죠. 위헌은 상주 공양학파 속한 인물이죠. 자, 상주 공양학파는 경세적 성격을 되게 강조하는 인물파예요. 그래서 위헌의 해국도지는 크게 세 가지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무슨 운동? 양무 운동. 그래서 이제 사이지 장기 있지요. 예, 사이지 장기 오랑캐 문화를 받아서 문물을 받아서 뭘 친다는 오랑캐를 제압한다는 뜻이잖아. 이때 문물을 양무 운동에서는 뭐만 한정해서 봐요? 무기, 기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뭐냐면 오랑캐의 장기를 무기와 기술로 한정해서 양무 운동을 하고. 근데 또 뭐냐면 범법 자강 운동에도 영향을 미쳐요. 범법 자강 운동 오랑캐 장기를 뭘로 해석하죠? 얘네들은 법과 제도도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이제 또 이거는 이제 중국 쪽의 얘기예요. 일본 애들은 인정하지 않았는데 얘네들 이제 중국의 학자들 해국도지를 어디에도 영향을 준다고 믿었냐면 그 당 지식인들은 메이지 유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 메이지 유신. 그래서 똑같은 해국도지라도 우리가 만든 해국도지에도 우리는 양무운동이나 범법자강운동이나 다 실패했잖아. 근데 일본은 해국도지의 영향을 받아서 메이지 유신에 성공했다. 그 내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메이지 유신은 여기에서는 뭘로 하죠? 할극으로 표현한 거야. 할극. 이해되시겠죠? 예.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는 속각부부라는 의미죠. 속각부부라는 거는 거기에 이제 나온 것처럼 속각부부라는 것은 단지 덮개에 불과하다. 단순히 쓸모없는 포장지에 불과하다. 이 책은 이렇게 뭐냐면 이 책에 쓸모가 없어졌다는 거야. 그러면 요 속각부부라는 것은 그 당시 어떤 상황을 얘기한 것인가? 니은과 관련돼서 쓰시오. 니은은 이제 해국도지를 받아들이지 못한 어떤 상황을 의미한 거다. 두 가지 설이 있어. 하나는 뭐냐면 양모운동의 실패. 또 하나는 범법자강운동 실패. 두 가지 왜냐면 두 가지 운동에 영향을 줬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맥상은 제 생각에는 이게 범법자강운동 같아. 왜냐면 지금 여기 쓰고 있는 사람이 지금 누가 있냐면 그 응미신무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누가 양치차오가 자신의 썼던 논문이나 책을 묶어서 1903년인가 4년에 만들어졌던 전집이에요. 그러니까 양계차오죠. 양계차오는 어디에 속하죠? 범법자강운동 아니야. 그리고 메이지 유신도 뭐죠? 범법자강운동과 비슷하잖아. 법과 제도잖아. 그러면 범법자강운동 실패에 초점을 맞춰서 기소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담당 교수님이 어디에? 양모운동에 초점을 맞춰갖고 낸 거예요. 좀 해석이 이게 이상한데 교수님이 그게 답이다니까. 그냥 뭐 들어야지 뭐. 그래서 검은 걸 시계 한다고 해도 옳은 거죠. 예. 자, 하여튼 그래서 다음은 양모운동이 되는 거야. 양모운동. 자, 그래서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보면 그 양모운동의 해국도를 봤던 양모운동을 실시했지만 청일전쟁 패배도 실패했다. 이게 답이야. 예. 이건 제가 이제 그 교수님 제자로부터 들은 거예요. 이게 무슨 해석을 그딴 식으로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자, 하여튼 이게 답이니까 일단 제가 답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의 주장. 기억의 주장은 뭐예요? 오랑캐를 장기를 배워서 오랑캐를 제압하는데 그 19세기 중에 어떤 개혁사상이 연결된다. 요것도 이제 양모운동, 중재사상, 그 다음에 범법 자가운동. 그래서 딱 보면 중재사상인 것 같긴 한데 뭐 범법자. 왜냐면 여기에서 사상을 얘기했잖아. 중재소용사상. 그거는 이제 답인 것 같은데 이것도 양모운동이에요. 예. 그래서 답도 양모운동 쓰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양모운동 어떤 개혁사상이 양모운동 개혁사상으로 연결된다? 뭐 맞긴 한데 하여튼 양모운동이야 답이.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그 교수님 얘기한 거야. 그래서 양모운동을 떼박아야지만 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해석이 좀 약간 중의적인 것들이 많아. 이게 좋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예. 이걸 보면 자기 머릿속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 어떻게 맞춰 이건. 예. 객관적 팩트가 이게 기준이 모호하잖아. 예. 그래서 답을 공개를 했어야 되는데 이게 답을 공개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되는 것 같아. 자, 하여튼 이렇게 해가 있고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는 기출문제 분석에서는 답안을 적어 놓지 않았어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제가 그 교수님 입장에 따라서 적어 놓되 그냥 적은 게 까면서 예, 비판적 입장에서 적어 놓. 답은 일단 말해 놓고 이게 좀 문제가 잘못됐다. 예, 이렇게 이제 적어 놓을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총괄평가 문제를 이제 풀어볼게요. 총괄평가. 문화대혁명과 관련된 총괄평가가 350페이지 펴보세요. 예, 350페이지 23번 문제 볼게요. 잠깐 350페이지. 예, 350페이지. 2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자료를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자료 A는 사령부를 포격하라. 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때 사령부는 뭘 의미하죠? 지도부, 등소평가, 그 다음에 윤속이. 그래서 모 대통령이 이제 내렸던 지침이죠. 그래서 그 당시 대자보 같은 것들 이제 그 막 운동을 펼쳤고 이제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사령부를 포격하라. 그 내용을 이제 지시를 내렸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홍위병들이 자극받아갖고 이제 운동을 펼치죠. 그 다음에 자료 B는 이제 뭐냐면 건국 이래 당의 몇 가지 역사 문제에 관한 결의. 그래서 문헌과 그 문화 대혁명 비판 내용 관련된 내용이고, 자료 이제 C는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제해라. 등등 있는데, 그래서 중국 4대 혁명화, 현대화 과정 그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럼 보면 그 가에 들어갈 A 자료 1의 사료 명칭을 써보고 요게 비판 대상이 되었던 나의 그 두 명을 적어보시오. 요때 이제 1차 사료 명칭은 사령부를 포괄하라. 이게 모태똥이 지시인데 되게 유명하니까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그때 이제 비판 대상은 그날 주자파가 불렸던 누구와 누구죠? 예, 류사오치와 덩샤오핑. 그러니까 이제 류샤오치와 덩샤오핑 써도 되고 윤석이와 등소평 써도 맞게 해줄 것 같아요. 그냥. 자, 그 다음에 이제 기획이 포명상 지향하는 목적 두 가지를 쓰시오. 예, 그래가지고 잠깐만요. 자, 기획의 이제 내용은 그 문화 대혁명 지향하는 목적 이렇게 쓰면 자, 이걸 이제 뭐라고 쓰셔야 되겠어요? 지향하는 목적은 일단은 자본주의 길을 걷고 있는 당권파, 주자파와 싸우고 불우자 반동적 학술 권위를 비판하고
분우자의 모든 착취개혁부터 이득을 비판하고 교육개혁하고 문해를 개혁하고 등등을 쓰시면 돼요. 자, 이것도 이제 그 사회부는 아시아사에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자료 시에 이제 그 마지막 내용을 보면 다에 들어갈 내용.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사상 정치혁명의 문제입니다. 중앙은 우리가 중국의 사계 현대화를 실현하는 반드시 사상 정치적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사계 현대화를 실현하는 기본 시장 네 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자, 요 내용은 이제 다의 내용에 들어갈 것은 뭐냐면 사회주의 도도를 반드시 견지해야 되며, 그 뭐냐면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견지해야 되며, 반드시 공산당의 지도를 견지해야 되며, 반드시 마르크스 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을 견지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계 현대화를 실시해도 결국엔 이걸 기반으로 해갖고 사계 현대를 실시해라.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다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라. 그 내용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어디에 있냐면 사료를 보는 아시아사에 있어요. 그래서 자세한 것을 알고 싶으면 요 책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요번에 작년에 이제 문헌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어갖고 문헌개혁과 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했는데 좀 방향이 초점이 좀 달랐어. 예. 아쉬운데 하여튼 요거와 이제 기출문제 분석 내용과 좀 약간 결합해갖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파악을 했고요.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1번사 부분 할게요. 1번사. 그래서 1번사 부분은 요거는 이제 그 지금은 총괄평가 같이 풀어봤잖아요. 총괄평가 풀어오기는 좀 약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그리고 1번사 기타사 그렇게 비중이 좀 떨어지고 그 어렵게 안 나오니까 내용 정리와 기출을 하면서 같이 할게요. 총괄평가 제외하고. 그래서 추석 때까지 전까지 끝마치는 식으로 할 테니까 좀 알아주시고요. 예, 오늘 수고하셨습니다.